해달의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왕자는 궁전 안에서의 생활이 좋았지만 가끔은 심심했습니다. 그날도 아버지는 바빴습니다. 같이 놀자는 말을 건네기도 전에 왕국의 일로 이웃나라에 가버렸습니다. 엄마에게 찾아갔지만 엄마는 다른 남자를 궁전으로 초대해 놀고 있었습니다. 왕자는 왕이 돌아오자 엄마가 자기와 놀아주지 않아 심심했다고 칭얼거렸습니다. 다음날 왕은 지하실로 왕자를 불렀습니다. 왕자의 앞에는 끔찍한 모습을 한 왕비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왕은 덜덜 떨고 있는 왕자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보이니? 변한다는 것은 끔찍한 거란다. 작은 균열이 생겨 모양 전체가 뒤틀려 버리기 전에 가장 아름다운 모양일 때 그대로 굳혀버려야 해. 알겠니? 그 후 항상 왕자에게 다정하던 왕은 왕자를 방치하고 무시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왕은 이내 새로운 왕비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태어났고 왕은 아주 오랜만에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먼 발치에서 지켜본 아버지와 새어머니, 그리고 동생은 완벽한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그 무엇도 끼어들 틈이 없는 완벽한 모양. 왕자는 갑자기 가슴속이 텅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빈 곳을 채워줄 조각을 찾아 헤맸습니다. 아주 여러 나라를 정처 없이 헤맸습니다. 어느 숲속을 걷던 와중에 투명한 관을 이고 가는 난쟁이들을 만났습니다. 왕자는 관 속에 누워있는 공주를 마주한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조각을 맞춰줄 운명의 짝이라는 것을. 백설공주의 죽음에 슬퍼하며 그녀를 묻어주려고 하는 난쟁이들에게 왕자는 애걸했습니다. 자신이 백설공주를 끝까지 책임질 테니 부디 자신에게 그녀를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난쟁이들은 왕자의 간절한 눈빛에 결국 그녀를 내어주었고 둘은 곧바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자신의 궁전으로 돌아가는 길에 관을 운반하던 왕자의 신하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고 그 순간 백설공주는 사과를 토하며 일어났습니다. 왕자는 살아 움직이는 그녀를 마주하자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 오랜만에 안긴 사람의 품은 너무나도 따뜻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조각을 찾은 왕자는 이대로 영원히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백설공주는 왕자의 상상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쩝쩝 소리를 내며 지저분하게 흘리는 그녀는 조금 정이 떨어졌습니다. 매일같이 왕국의 돈으로 보석과 드레스를 사며 사치하는 그녀는 목을 조르고 싶을 만큼 싫었습니다. 머리에 아무것도 든 게 없는 것처럼 말할 때는 그녀의 입을 꼬매버리고 싶어졌습니다. 왕자는 자신의 마음속에 공주의 아름다운 모양이 일그러지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라리 처음 만났을 때처럼 가만히 아름답게 잠들어 있는 편이 훨씬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왕자는 그녀에게 음료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지? 백설공주는 활짝 웃으며 음료를 들이켰고 이내 거품을 불고 쓰러졌습니다. 왕자는 그런 그녀를 안아들고 지하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투명한 관에 그녀를 넣어주며 더러운 입가를 닦아주고 머리를 예쁘게 빗어주고는 형형색색의 꽃을 그녀의 주변에 흩뿌렸습니다. 왕자는 그제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공주에게 속삭였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원히 내 곁에 있어줘. 해석. 왕자는 어린 시절에 겪은 트라우마로 인해 변한다는 것에 공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걸 지켜보는 것은 너무나도 끔찍했고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았기에 자신의 조각난 마음을 맞춰줄 사람이라고 믿었던 백설공주가 생각과는 너무 다른 모습에 왕자는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안에서 백설공주의 모양이 일그러지고 사랑이 변하기 전에 왕자는 자신이 원하는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백설공주를 영원히 자신의 옆에 전시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보는 것을 믿는 것일까요? 믿는 것을 보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면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사이라면 더욱이 예쁜 모습만 더 아름답게 포장해서 보여주려고 노력하죠. 진짜 나를 알았을 때
나의 뒤틀리고 어두운 이면을 알았을 때 그때도 과연 그 사람이 나를 똑같은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지 겁이 나기 때문이 아닐까요? 당신의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당신이 보고 믿고 있던 것이 그저 당신이 만든 신기루였다고 해도 당신은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나요? 빨간모자는 오늘따라 기분이 매우 불쾌했어요. 왜냐하면 심부름 가는 게 너무 싫었기 때문이에요. 할머니네 집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숲속에 있어서 다리가 아팠고 무엇보다 미치도록 귀찮았어요. 이 노인네는 다 늙어서 왜 안 죽는 거야? 빨간모자는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죽으면 더 이상 이 먼 곳까지 올 필요가 없어진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소녀는 늑대를 찾아갔어요. 모두가 마을로 떠나고 텅 빈 숲속에서 할머니와 늑대는 서로에게 온기를 베푸는 유일한 친구였거든요. 늑대는 자신을 찾아온 빨간 모자를 보자 의아했어요. 반갑게 인사를 건네도 매번 자신을 흘겨보기만 하던 빨간 모자가 저녁 식사에 함께하지 않을래요? 친절하게 자신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으니까요. 초대해줘서 고마워. 꼭 갈게. 빨간 모자는 기쁜 듯이 활짝 웃었어요. 늑대는 그동안 그녀를 너무 나쁘게만 생각했나 싶어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녁이 되자 늑대는 꽃다발을 들고 할머니의 집으로 향했어요. 할머니와 빨간 모자는 늑대를 반겨주었어요. 그렇게 셋은 오붓하게 저녁 식사를 시작했어요. 빨간 모자가 직접 한 음식은 끝내주게 맛있었어요. 늑대와 할머니가 연신 감탄하자 빨간 모자는 싱긋 웃어 보였어요. 그리고 동시에 늑대는 잠이 쏟아졌어요. 비몽사몽 잠에서 깨어난 늑대의 앞에는 할머니? 싸늘한 할머니의 시신이 놓여져 있었어요. 늑대는 눈앞에 놓인 끔찍한 현실을 믿고 싶지 않은 듯 미동도 없는 할머니의 몸을 미친 듯이 흔들며 울부짖었어요. 이때 빨간 모자는 마을에 도착했어요. 빨간 모자는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늑대가 할머니를 죽였어요. 포악한 짐승처럼 변해버렸다고요. 이제는 저까지 죽이려 해요. 제발 살려주세요.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의 죽음에 분개했어요. 순식간에 눈빛이 돌변한 사람들은 총과 무기들을 들고 숲속으로 떼지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늑대 사냥이 시작됐습니다. 밤새 울리는 총성을 자장가 삼아 빨간 모자는 눈을 감고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마을 입구에 매달린 늑대의 목을 올려다보며 빨간 모자는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해석. 빨간 모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을 해치거나 죄를 뒤집어 씌우는 행위를 아무 죄책감 없이 저지를 수 있는 소시오패스였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죽이고 그 죄를 늑대에게 뒤집어 씌웠고 억울하게 사냥당해 죽은 것도 모자라 마을 사람들에 의해 처참하게 전시된 늑대를 바라보며 빨간 모자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고 이제 더는 심부름을 하러 숲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만족하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먼 물밖을 궁금해하던 인어공주는 배에 타고 있던 왕자와 눈이 마주치게 되고 그만 한눈에 반한다. 그리고 그를 잊지 못해 마녀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어주고 다리를 얻는다. 드디어 왕자를 만난 그녀는 너무나도 행복해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인어의 눈물은 진주가 되어 왕자에게 굴러갔다. 왕자는 눈을 반짝이며 인어공주를 쳐다보았다. 넌 그때 그 인어공주? 왕자는 자신을 구해준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다. 나 보러 여기까지 온 거야? 네, 맞아요. 그럼 날 위해 더 울어봐. 왕자는 인어공주가 아닌 그녀가 흘리는 진주에만 관심이 있었다. 인어공주는 차가운 지하 감옥에 갇혀 매일 매질을 당하며 진주를 만들어내야만 했다. 그녀의 진주는 왕자가 아리따운 여인들의 마음을 얻는 데 사용되었다. 왕자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는 동안 공주는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옥에 갇혀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도 알 수 없는 처절한 시간을 견뎌내야만 했다.
이윽고 공주는 마음도 눈물도 텅 비어버렸다. 그녀는 마치 아무 감정이 없는, 아무런 감각도 느끼지 못하는 인형 같았다. 그녀의 상태를 전해 들은 왕자는 하인들에게 고문의 강도를 더 올리라고 지시한다. 하지만 아무리 모질고 끔찍한 고문에도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진주가 흘러내리지 않았다. 왕자는 더 이상 쓸모없어진 그녀를 못마땅해하며 날이 밝는 대로 그녀를 죽이라고 명령한다. 죽음을 기다리던 공주의 앞에 누군가 나타나 열쇠를 건넨다. 그녀는 인어공주의 언니였다. 그녀의 언니 역시 마녀에게 윤기나는 머리카락을 빼앗긴 후였다. 언니는 처참한 공주의 모습에 눈물을 삼키며 모두가 잠들면 이 열쇠를 사용해 이곳을 빠져나오라고 얘기하고 그곳을 떠난다. 모두가 잠든 새벽, 공주는 감옥을 빠져나와 조용히 문을 열었다. 곤히 잠들어 있는 왕자의 방문을, 그녀는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왕자의 모습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다가 칼을 높게 치켜들고 그의 심장을 찔러 넣는다. 다음 날, 왕자님, 들어가겠습니다. 왕자의 시중이 본 것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왕자와 일그러진 얼굴로 눈물을 흘린 채로 굳어져 진주가 되어버린 인어공주의 모습이었다. 해석. 공주는 왕자에게 첫눈에 반해 그를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희생하며 왕자를 만나러 오지만 왕자는 공주의 진주를 만들어내는 능력만을 사랑했고 공주가 고통받는 것은 전혀 개의치 않은 채 강제로 진주를 토해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쾌락과 욕심을 위해 끊임없이 진주를 허비했습니다. 계속해서 마음도 몸도 짓밟힌 공주는 결국 고장나 버렸습니다. 사형을 코앞에 두고 언니의 도움으로 겨우 탈출한 공주는 바다로 돌아가지 않고 왕자의 방으로 찾아가 왕자를 죽이고 밀려오는 슬픔에 휩싸여 거대한 진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녀가 진주가 되어버린 이유는 아직까지 사랑하는 왕자를 자신의 손으로 죽일 수밖에 없는 비참한 결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망가져버린 자신의 모습을 보며 후회의 눈물을 쏟아냈기 때문이었을까요? 소녀는 태어났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 밑에서 마약쟁이 엄마는 작은 소녀를 품에 안은 순간 삶의 희망을 찾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길지 못했습니다. 갓난아이가 소녀가 될 때쯤 엄마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고 사람들은 남겨진 소녀를 보육원으로 보냈습니다. 보육원 원장은 비실비실해 보이는 그녀를 매우 못마땅해 했고 그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새도 없이 밤낮으로 고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몸으로 이를 소화하기에 무리가 있었고 그때마다 원장은 아이에게 파란 약을 주었습니다. 아이는 파란 약을 먹자 기계처럼 지치지 않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는 시간 외에 소녀에게 어떤 자유시간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몸이 자랄수록 소녀의 손에 쥐어지는 파란 약의 개수는 늘어만 갔습니다. 소녀는 마치 성냥개비처럼 작은 몸을 태워 공장의 빛을 밝혔습니다. 그렇게 소녀는 20살이 되었습니다. 원장은 이제 그녀를 내보낼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약을 더 많이 먹여야 하는 소녀보다 적게 먹이고 일을 시킬 수 있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원장은 그녀에게 푼돈을 쥐어주고 보육원에서 쫓아냈습니다. 10년 만에 주어진 자유 그리고 또렷한 정신은 소녀에게는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몽롱한 정신으로 바라보는 세상이 더 편안했기에 그녀는 파란 약이 필요했습니다. 괜스레 주머니를 뒤적거렸지만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건 성냥밖에 없었습니다. 소녀는 dun이 쌓인 길바닥에 앉아 성냥을 하나 피웠습니다. 성냥의 따뜻한 불빛을 바라보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엄마를 보고 싶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요. 파란 약을 먹고 싶어요. 소녀가 환상 속에 젖어 있는 동안 거리의 불빛들은 하나둘씩 꺼졌고 저 멀리 밝게 빛나는 집이 있었습니다.
소녀는 비틀비틀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 집 안에서는 온 가족이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원장도 있었습니다. 소녀는 문을 쿵쿵 두드리며 원장을 불렀습니다. 원장은 소녀를 보자 벌레를 본 것처럼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소녀는 애원했습니다. 파란 약을 주세요. 이제 그게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잠시 고민하던 원장은 파란 약이 가득 담긴 봉투를 소녀의 발치에 던져주고는 말했습니다. 네 엄마도 약쟁이였다지? 역시 피는 못 속이나 보네. 쓸모없는 것. 이게 마지막이야. 다시는 찾아오지 마. 소녀는 닫힌 문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윽고 소녀는 파란 약을 몽땅 먹어치웠습니다. 금세 몽롱하게 흐려진 시야에 소녀는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두 손을 모아 소원을 빌었습니다. 원장님이 지옥불에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소녀는 마지막 남은 성냥을 태워버렸습니다. 해석. 소녀는 엄마를 잃고 들어간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만 바라보는 악마 같은 원장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 내내 소녀는 약을 먹으면서까지 강제 노역에 시달렸고 이제 더 이상 쓸모 없어진 그녀를 원장은 매몰차게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소녀는 거리에서 갈 곳 없이 방황하는 불쌍한 자신의 처지에 대비되는 원장의 행복한 웃는 모습을 보았고 그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원장이 자신의 어머니를 모욕하며 자신을 끝까지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약에 잔뜩 취한 그녀는 결국 원장을 죽였고 원장이 지옥불에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빌며 그의 집을 거대한 성냥으로 삼아 활활 태워버렸습니다. 10월 21일 수요일. 안녕, 나는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어. 이 나라는 이름 그대로 참 이상해. 이곳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단 한 줌도 존재하지 않아. 항상 미움과 폭력뿐이지. 다른 나라로 가면 되지 않냐고? 그럴 순 없어. 이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은 절대 이곳을 벗어날 수 없거든.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나를 환영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고 어쨌든 난 이곳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참 기구하지? 10월 30일 금요일. 오늘은 여왕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난 캄캄하고 차가운 지하실에 갇혔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어둠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눈을 감는 것 뿐이었지. 11월 9일 월요일. 오늘은 왕의 심기에 거슬렸다는 이유로 난 종일 매를 맞을 수밖에 없었어. 맞았던 자리가 아물기도 전에 말이지. 오늘도 내 밤은 눈물로 가득 채워지고 말았어. 11월 22일 일요일. 더 이상 안 되겠어. 반란을 일으킬 거야. 내가 이 나라를 떠나지 못한다면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 되면 되잖아. 왕과 여왕의 콧대를 꺾어줄 거야. 그들이 깊은 잠에 빠지면 그들의 썩어버린 심장에 칼을 꽂아 넣을 거야. 11월 24일 화요일. 내 계획이 들켜버렸어. 그들은 내 목을 뽑아버릴 정도로 세 개의 머리채를 잡아주고는 어디론가 끌고 가둬버렸어. 이곳은 지하실보다 훨씬 더 좁았어. 이곳은 지하실보다 훨씬 더 어두웠어. 나는 또다시 갇혀버렸어. 이번에는 정말 죽을지도 몰라. 어쩌면 이제 나에게 평화가 찾아올지도. 11월 28일 토요일. 눈을 떠보니 하얀 나라였어. 아름다운 요정들이 날 치료해 주었어. 내가 바란 평화와는 조금 달랐지만 그래도 입가에는 안도의 미소가 띄어졌어. 그런데 그것도 잠시 저 멀리서 여왕이 나를 향해 걸어왔어.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멈춰섰어. 그리고 이제껏 보지 못했던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 깨어나서 다행이다.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해석. 주인공이 살고 있는 이상한 나라는 집이었습니다. 여왕은 엄마, 왕은 아빠. 주인공의 엄마와 아빠는 주인공에게 매일같이 이유 없이 체벌과 학대를 했고 주인공은 결국 죽기 직전까지 목숨이 위협당해 병원에 실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그들은 흉측한 괴물의 모습이 아니라 그저 온화한 부모님의 모습이었습니다.